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경기 부천시 화재 사고로 숨진 7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추락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어제 5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사망, 2명은 추락에 따른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마친 시신을 유가족에게 인계했다며 정식 부검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명의 사상자가 속출한 부천 화재 호텔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긴박했던 화재 당시의 상황을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건물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연기로 뒤덮인 객실 창문 밖으로 투숙객들이 몸을 내밉니다. 거리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안타까움에 탄식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떡해. 8층에서 투숙객 2명이 뜨거운 화염을 피해 뛰어내렸지만 아래에 설치된 에어매트가 뒤집히자 놀란 시민들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아비규환이 된 화재 현장에 쉴 새 없이 구급차가 드나듭니다. 구급대원들이 부상자를 실어 나르며 다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제발 호흡이 돌아오길 바라며 연신 가슴을 누르는 모습에 지켜보던 시민들도 애가 탑니다. 구급차에 바로 싣고 가시더라고요. 두 분은 막 끄름도 심하셨고 의식도 없으시더라고요. 사이렌 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경찰은 황급히 거리 통제에 나섰습니다. 연기가 너무 심해서 이제 주변에 구경하시던 주민들을 아예 통제선자 한 100m 이상 쭉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구급차도 더 많이 오고 사망자가 생길 것 같으니까 통제선을 밀었는데 1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현장. 깨진 고층 유리창과 짙은 그을음이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말해줍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로 7명이 숨진 가운데 여기에는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린 투숙객 2명도 포함됐습니다. 매트릭스가 뒤집히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건데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객실 창문 밖으로 남녀 투숙객이 몸을 반쯤 내밀고 있습니다. 유독 가스를 피해 여성이 먼저 소방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중앙이 아닌 가장자리로 떨어져 매트가 일순간 뒤집혔고 3, 4초 후 탈출을 감행한 남성은 매트를 스쳐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살기 위해 필사의 선택을 한 이들이 모두 목숨을 잃으면서 에어매트의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설치된 매트는 가로 7.5m, 세로 4.5m, 높이 3m로 공기를 넣지 않은 무게는 126kg이었습니다. 10층 높이에서 뛰어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는 게 소방당국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지급된 매트는 7년인 사용 가능 기한을 10년 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대로 심의를 받고 매트를 재사용해온 건지 확인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또 육중한 에어매트가 구조자 낙하 시 뒤집히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게 전문가 의견입니다. 애초부터 매트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설치를 잘못한 건지 규명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설치상의 오류였나요?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주차장 들어가는 바닥이 약간 경사도가 좀 있습니다. 경사도가 있고 또 이 모서리로 떨어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뒤집어지는 현상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SNS에선 처음부터 매트가 거꾸로 설치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여성이 추락한 후 뒤집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트를 주변에 묶거나 사람이 잡아줬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동시다발 낙하에 취약하고 추가 사고 우려도 있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부천 호텔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부천시가 장례 절차 등 유족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화재 희생자마다 담당 공무원을 1명씩 지정해 장례부터 발인까지 빈틈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장례 절차는 유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겠다며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에 글을 올려 6층 이상 건축물 화재 방지 설비가 의무화됐지만 2017년 이전 완공 건물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뒤집힌 에어매트로 추가 생존자 확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두고서도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이 이번 사고 원인 규명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화재 현장을 찾아 특정 연도 이전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 상당히 많은데 행안위에서 해결책을 살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관심입니다. 만약 조사를 통해 호텔 업주의 안전관리 소홀이나 또 소방당국의 에어매트 운용 미비 등이 밝혀진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불이 난 경기도 부천 호텔에 머물던 2명은 소방당국이 펼친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숨졌습니다. 한 명이 모서리로 떨어지면서 매트가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만약 소방대원이 매트 운용을 잘못했거나 제품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방 매트라고 하면은 그 안전성이나 장비의 그런 운용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가 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 문제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안전관리 의무가 있는 호텔 업주가 화재 예방과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다른 호텔 수준으로 정말 소방법규가 이렇게 지켜진다는 수준으로 관리 소홀이 없는지를 본인이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조사하면서 또 밝혀질 것이고요. 19명 사상이라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일부 투숙객들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대피했던 만큼 금전적 배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숙박업소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해서 피해자들은 일단 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배상 범위는 지급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자들이 보험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호텔 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형사상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위 파악이 필수라며 무엇보다 화재 원인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팀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겼습니다. 중앙지검 수사 결과는 신뢰하지만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민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 전담 수사팀의 결과 보고를 받은 지 하루 만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판단을 넘겼습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등의 법리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을 충분히 했다고 평가한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린 직후 서울중앙지검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수사 계속 여부와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를 심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재작년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전달한 당사자인 최재형 목사가 검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습니다. 잠입 취재를 했다는 이유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납득은 하겠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다거나 청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론을 내렸다면 이것은 용납이 안 되고, 이원석 총장의 임기가 약 3주 남은 가운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검찰의 무혐의 판단이 뒤집힐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영부인이 명품 가방이나 화장품 등을 받으면 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에 같은 사건이 알선수재 혐의로 고소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명품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면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겠다는 검찰 수사팀 결론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야당은 탈탈 털면서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는 벌벌 떠는 수사를 한다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지금이라도 재수사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형법상 뇌물죄 요건인 부정한 청탁도 없었다며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연일 안보와 민생 현안을 내세우며 정책 이슈 부각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전통 지지층 결집과 함께 외연 확장을 겨냥한 투트랙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목표 달성을 위한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관측이 적잖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표 안보 이슈, 간첩법 개정으로 첫 포문을 열었습니다. 현행 적국에서 외국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신분을 숨겨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신상정보 등이 중국 동포에 유출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 상황을 막겠다는 겁니다. 외국의 간첩들은 간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북한만 간첩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른 나라랑 비교해 봤었을 때 대단히 큰 구멍입니다. 거의 20여 년간 진행돼 왔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당론 추진으로 보수정당 핵심 가치인 안보를 강조하며 전통적 지지층 결집에 힘을 썼습니다. 여기에 격차 해소 문제를 전담할 당내 특위를 띄우는 등 외연 확장을 위한 민생 드라이브에도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단순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육아휴직 확대와 묻지마 흉악범죄 방지책, 청년 고독사 문제 등 구체적 현안을 공개 거론했습니다. 그간 주로 진보진영 의제로 분류됐던 양극화 문제를 부각하며 2030 세대와 수도권 등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는 포석이란 분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먹사니즘이라는 그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그 표현은 굉장히 좀 가볍다는 그런 표를 의식하는 그런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물론 이 같은 안보와 민생, 투트랙 전략에 성공하기까지는 만만찮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역대급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권 설득은 필수인데 민주당은 대공수사권 부활은커녕 국정원에 남은 대공조사권 폐지 법안으로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습니다. 심각한 안보 참사 앞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께 사과하지는 못할 망정 야당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또 다른 변수는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전당대회 당시 총선 책임론과 조기복귀 비판을 최상병 특검법으로 대표되는 당정관계 재정립 명분으로 돌파한 만큼 당내 다수파 친윤계 반발이 뇌관으로 꼽힙니다. 반국가 세력 등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정면 충돌 대신 최소한의 입장 피력으로 조용한 차별화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인사검증에서 흠결이 있었다. 뭐 그렇게 보고 있는지는 저는 아직은 좀 세모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격차 해소란 구호를 얼마나 정교한 정책으로 연결해 속도감 있게 국민 삶에 녹이느냐가 한동훈표 정책 승부수의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이 거대 야당과의 경쟁은 물론 당정 갈등과 당내 갈등 최소화란 숙제를 아는 상황에서 한 대표 정치력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연임에 성공하며 2기 체제를 구축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주요 당직 인선까지 마쳤습니다. 실용과 안정에 주안점을 둔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첫날 발표된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을 두고 민주당 안팎에선 의외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진 의장은 금융투자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자는 이 대표 주장에
부정적 의견을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더라도 시행은 예정대로 돼야 된다 하는 입장을. 일각에서 나온 교체 전망이 빗나간 건데 소신과 능력을 중시하는 이 대표의 인사 기조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단순히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교체했을 경우 불거질 부작용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당의 토론이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었고 논의가 풍부해졌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논리 정연하게 자기 생각과 일을 좀 잘 추진하는 능력에 대한 평가들도 함께 했다. 체급이 올라간 수석 대변인 인선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통 재선 의원이 맡는 자리에 개파색이 옅은 3선 조승래 의원을 임명해 무게감을 더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외에 일기 체제에서 신임받았던 인사들이 주요 당직에 재기용된 사례도 적지 않은데 안정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전략과 정책 분야는 강화했습니다. 전략기획위원회에 상황실을 꾸리고 정책위원회에는 조세, 예산 전문가를 배치한 겁니다.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이 대표의 중도, 우클릭 행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위원회의 조세와 재정, 예산 측면에서 정책의 품질을 높여주는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선이 대선 준비를 위한 진용 구축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은데 전당대회를 거쳐 지도부에 입성한 이른바 신이재명계도 힘을 싣고 있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집권과 성공적 국정 운영을 위한 당의 준비를 위해 전속력으로 뛰겠습니다. 이제 관심은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누구로 정할지에 쏠립니다. 민주당 안에선 호남 출신 인사를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2기 지도부에 부족한 청년층을 발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는 조만간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외연 확장 행보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재계와 중소기업계를 잇따라 만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 명의 통신 정보를 조화한 데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우려를 표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통신 이용자 정보 수집에는 더 엄격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수집은 반드시 필요한 범위에 한해 적절한 통제를 거쳐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고발한 시민단체가 경찰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수서경찰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과 한국진보연대 관계자 등을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습니다. 박서군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출석 전 이 위원장이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은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줄여서 과방위는 과학기술과 방송통신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입니다.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논의는 때마다 반복되어 왔는데 이번 22대 개원 이후 방송 정쟁에 묻혀 과학 관련 입법 활동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자 다시금 논의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박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공계지원특별법과 인공지능기본법, 소프트웨어진흥법, 그리고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모두 현재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입니다. 이외에도 과학기술 육성에 필요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선 이후 3개월간 과방위 전체 회의는 18차례 열렸지만 과학기술 원자력 법안 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과방위 소관기관 81곳의 업무 보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체 회의 안건에 왜 법안들이 안 올라왔는지, 왜 법안 소위들을 안 여시는지 그 말씀만 하십시오. 과학기술과 방송을 하나의 상임위에서 다루게 된 건 2013년부터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과학기술과 방송을 분리하는 방안이 한 차례 논의됐다 무산됐는데 이번에도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쟁점이 워낙 방송이다 보니까 과학이 뒷전으로 몰려져 있습니다. 과학 기술 관련된 상임위를 하나 만들고 분리를 해서 방송이나 미디어 관련된 과학기술계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기술 발전이 빠른 분야일수록 적기에 지원해야 하는데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발묶인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내년 R&D 예산과 관련된 현안 질의도 멈춘 상황이라 과학기술과 방송을 분리하자는 개정안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겁니다. 과학기술위원회와 방송소송위원회를 분리해서 이렇게 운영하자는 그런 안을 저희 연구원들은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발전을 위해서 과학기술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이렇게 운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위는 오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그동안 계류된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달 초에는 법안 소위를 가동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과방위에 계류된 법안 대부분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송에 매몰된 과방위에서 과학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를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17일 만에 피의자 조사를 받은 슈가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해가 저문 저녁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슈가가 경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사건을 낸 지 17일 만에 첫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취재진 앞에 선 슈가는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굉장히 죄송합니다. 많은 팬분들과 많은 분들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된 슈가는 맥주 한 잔을 마셨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음주 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7%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슈가 측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전동 스쿠터가 아닌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가 번복했습니다. 이 때문에 처벌 수위를 낮추고 비판 여론을 줄이기 위해 거짓 해명을 내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거짓 해명 논란 속에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정확한 음주량과 음주 경위, 음주운전 경로 등을 해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3시간 넘게 이뤄진 조사 과정에서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를 마친 뒤 재차 사과의 뜻을 밝힌 슈가는 음주량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되고 경찰서 바로 오시지 않았는데 이유 있을까요? 맥주 한 잔만 드신 게 맞으실까요?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주운전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회복무요원 신분과 거짓 해명 등으로 논란을 키운 슈가.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슈가에 대한 처리 방식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유성훈입니다. 네, 어젯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전기 이륜차 배터리 충전 시설에서 불이 나자 폭발을 우려한 소방당국이 인근을 통제하고 전력을 차단해 1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전기차는 아니어서 30여 분 만에 불길이 잡혔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도 한쪽에 있는 전기 배터리 충전 시설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인근을 지나는 주민이 일단 소화기로 불을 꺼보려 하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에 있는 교환형 전기 이륜차 배터리 충전 시설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9시 50분쯤. 소방당국은 리튬 배터리의 경우 폭발 위험성이 있는 만큼 인근을 통제하고 전력을 차단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에 탄 배터리를 거둬들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후 5시 50분쯤에는 경기 평택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꺼지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승용차 한 대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 차량은 전기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흉기를 든 남성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도주하려다가 테이저건에 맞아 쓰러졌고 경찰 여러 명이 달려들어 제압합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민원인 등이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지난 6월 말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품질 검사 조작 등 각종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수사를 맡은 경찰과 노동부는 아리셀이 납품 지연으로 무리한 공정을 이어가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봤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아리셀이 지난 2021년 1차 전지를 처음 군에 납품할 때부터 검사용 제품을 따로 만드는 등 품질 검사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지난 4월 품질 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재생산을 하게 되자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 제조 공정을 무리하게 가동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불합격된 4월분 물량을 재생산해야 했고 6월분 납품까지 다가오자 5월 10일부터 하루에 5,000개 생산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무리한 생산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고 한 달 전에는 숙련되지 않은 직원 53명을 투입했습니다. 이후 기존 2% 수준이던 아리셀의 제품 불량률이 사고가 발생한 6월에는 6.5%까지 올랐습니다. 화재 발생 보름 전쯤부터는 발열전지 선별 작업을 중단하는 등 안전성 검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이틀 전에는 발열전지 한 개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생산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도 문제였습니다. 화재 사고 당시 대부분 노동자는 공장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사전에 배터리 폭발 시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는 비상구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보안장치나 적치물 때문에 비상구를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폭발이 일어난 뒤 30-40초 정도 탈출할 시간이 있었지만 노동자들이 고립된 채 숨진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를 저도 뉴스 보고 알았는데요. 참 뉴스를 보고 나서 또 열이 났어요. 우리 동생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소중한 가족들이 안 죽어도 될 것을 그들이 무방비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안전관리 책임자 등 18명. 경찰과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대표를 포함해 책임 소재가 큰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도 이들의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를 뽑기 위해서 추가 모집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역시 사직 처리된 전공의 대부분이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인데요.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전국 대형 병원들이 진행한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마감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의대 증원에 항의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7천여 명 대부분은 지원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올해까지는 현재 남아있는 전공의 1,200여 명으로 버텨내야 하는 겁니다. 모집 상황을 지켜본 후에 그 이후의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 검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전공의 없는 상급 종합병원 전환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핵심은 상급 종합병원의 주요 진료와 치료 대상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일반 병실을 줄이고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을 높일 방침입니다. 또 현재 40% 수준인 전공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20% 이하까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중증 수술 등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조조정이 이뤄진다면 전공의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상급 종합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김창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환자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료비를 조금 올린다고 환자가 안 오겠느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초부터 참여를 원하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기로 했는데 사업 성패의 윤곽도 이때 어느 정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오키나와 서쪽,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종달입니다. 열대 해상의 고온다습한 공기가 그대로 한반도로 밀려 올라오게 된 겁니다. 태풍이 몰고 온 열기로 인해서 야간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폭염과 열대야는 지속되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660여 세대 아파트 단지도 열대야 속에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무더위에 전력 소비가 커지자 연합기가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더운데 태풍 종다리까지 더위를 부채질하면서 전력 수요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더위에 냉방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근길 강하게 내린 비로 울산경찰에 신고된 차량 침수 피해만 15대에 이릅니다. 간절 곳에는 1시간 만에 50mm가 넘게 쏟아졌습니다. 사상 첫 한 달 연속 열대야. 북당하는 태풍이 긴 폭염의 출구가 되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부추겼습니다. 대기 하층에서는 남쪽으로부터 뜨거운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는 데다 상층에도 더운 열기의 고기압이 여전히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몰고 다시 확장하는 추세에 있고요. 북서쪽에서는 아직 찬 공기를 수반하느라 기압볼 형태의 공기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폭염과 함께 간밤에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도 함께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럭이라고 부르는 조피볼락 등 양식장에서 기르는 물고기떼가 배를 드러낸 채 물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고온이 지속되면 지금보다는 많이 배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광막 시설이라든지 산소 공급 장치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상청은 10일 중기예보에서 33도 안팎의 폭염과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다음 주 일요일인 9월 1일까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다음 주에는 괌 동쪽 해상에서 새로 발생한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으로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는 열풍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여름 맹위를 떨쳤던 서울의 열대야가 역대 최장에 이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열대야가 39일째 이어지면서 역대 2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여름은 유난히 잠 못 드는 밤이 잦았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열대야가 26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열대야 기록을 쓴 이후 지금까지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장 열대야에 이어 올해 열대야가 발생한 날도 모두 36일로 늘어나 1994년에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열대야 최다 기록은 1994년과 같지만 최근 기록이 우위에 있어 최장과 최다 기록을 동시에 세운 겁니다. 제주도에서도 39일째 밤더위가 이어지며 연속 일수 역대 2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폭염이 기승을 부린 동해안 지역은 밤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으면서 초열대야 수준의 밤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열대야가 이어지는 이유는 습도가 높은 것이에요. 습도가 높은 주요 원인은 비는 그렇게 아주 지속적인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소나기가 자주 내리면서 수증기가 계속 공급됐고 또 서해의 수온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서해에서 들어오는 공기들이 습기를 잔뜩 머물고 있어서 무더위가 초가을까지 이어질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여름은 최악의 여름으로 불렸던 2018년과 1994년의 열대야 기록을 넘어선 뜨거운 해로 남게 됐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이렇게 꺾일 줄 모르는 더위의 기세에 바닷가 양식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이 차기로 유명한 동해도 수온이 높아져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양식 어류가 하루에도 무더기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도다리를 키우는 육상 양식장. 수조에서 뜰채를 휘저으며 죽은 물고기를 건집니다.
최근 양식장에 공급되는 바닷물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견디지 못하고 집단 폐사한 겁니다. 강도다리 양식 적정 수온은 16에서 18도, 26도를 넘으면 폐사가 시작됩니다. 횟감으로 팔아야 할 물고기 2만 마리 정도를 키우던 수조입니다. 하지만 고수온 영향으로 모두 폐사하면서 이렇게 텅 비었습니다. 하루 사이 죽어나간 치어는 1만 마리 정도, 1년을 더 키워 팔았으면 적어도 3천만 원은 벌 수 있는 양입니다. 성어는 물론이고 치어까지 죽어나간 탓에 양식어민들은 폐업을 고민할 지경입니다. 고수온이 유지된다고 봤을 때는 10만 미 이상의 폐사 피해가 날 것 같고 전체 사용 미수 대비 3분의 1까지도 폐사가 날 우려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폐업을 지금 고려할 정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액화산소를 주입하고 펌프도 쉼없이 돌리지만 폐사를 막기엔 역부족입니다.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에 미치는 장사를 해야 할 판. 불황의 수산물 소비마저 줄어 그야말로 고사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지자체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지원에 나섰습니다. 액화산소를 공급하는 거라든지 또 순환펌프나 히트펌프를 지속적으로 양식어가에 공급을 하고 얼음 등과 같은 재래식 방법 등도 여러 가지 대책을 양식어가와 함께 간신히 버티고는 있지만 식을 줄 모르는 폭염 기세에 고수온 현상이 9월 말까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양식어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방글라데시 동부 지역에서 홍수로 최소 13명이 숨지고 이재민 19만 명이 발생했다고 방글라데시 재난관리구호부가 밝혔습니다. 당국은 전국 64개 주 가운데 11개 주가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홍수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4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특히 수도 다카에서 남동쪽으로 130여 킬로미터 떨어진 페니시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앞바다에서 침몰한 호아 요트 선실에서 영국의 빌 게이츠로 불렸던 오토노미 창업가 마이크 린치의 18살 딸 헤나의 시신이 수습됐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심해 잠수부들은 수심 49m 아래에 가라앉은 요트 선실에서 마지막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실종된 6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총 7명으로 늘었습니다. 인도 순례객 40여 명을 태운 버스가 네팔에서 추락해 21명이 숨졌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인도 고라크푸르를 출발해 네팔 수도 카트만두로 향하던 버스가 카트만두 서쪽 120km쯤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골짜기로 추락했습니다. 현지 경찰은 버스 탑승자 21명이 숨졌고 2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승객 41명과 운전자 등 2명은 모두 인도 국적자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시내에서 길을 가던 한 여성이 딛고 있던 땅이 갑자기 꺼지면서 8m 깊이의 싱크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과 구조대가 출동해 사고 구역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굴착기를 이용해 싱크홀에 잔해물을 제거하고 있지만 아직 피해 여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발견될 때까지 수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를 내릴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분명하게 보냈습니다. 이제 통화 정책을 조정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한 건데요.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연례 경제 학술 행사인 잭슨홀 미팅 연설에 나선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대신 고용시장 둔화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The economy continues to grow at a solid pace, but the inflation and labor market data show an evolving situation. The upside risks to inflation have diminished, and the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increased. 2년 넘게 벌인 물가와의 전쟁 종료를 사실상 선언한 파월 의장은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언제, 얼마나 금리를 내릴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policy to adjust. The direction of travel is clear, and the timing and pace of rate cuts will depend on incoming data, the evolving outlook, and the balance of risks. 미국 언론들은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무대에서 파월 의장이 정책 전환 시작을 분명하게 알린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만큼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장은 0.5%포인트 B컷 인하 가능성도 전날 20%대에서 35%까지 높여 잡았지만 아직은 0.25%포인트 인하 가능성이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반기며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미 연준 의장이 9월 기준금리 인하 개시를 강력하게 시사하면서 국제 금값이 1% 넘게 상승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미 동부 시간 23일 오후 1시 44분쯤 전날보다 1.2% 상승한 온스당 2,512.6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난 16일 온스당 2,509.65달러까지 오르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2,500달러를 돌파한 뒤 지난 20일 2,531.6달러까지 오른 바 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현지 시간 22일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시카고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나흘째 전당대회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나를 이 길로 이끈 최근 몇 년간의 과정은 의심의 여지 없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낯설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운동 중단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박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기자들 앞에 선 무소속 대선 후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자신이 승리의 길 위에 서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선거운동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합니다. It's with a sense of victory and not defeat that I'm suspending my campaign activities. 이어 곧바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앞서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도 밝힌 대로입니다. And now to throw my support to President Trump. The causes were free speech, the war in Ukraine, and the war on our children.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이스하다며 반겼습니다. I want to thank Bobby. That was very nice. That was really very nice. That's big. He's a great guy, respected by everybody. 이에 따라 11월 5일 미국 대선은 제3후보 없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양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두 후보가 초박빙의 대결을 벌이는 상황에서 케네디 지지표의 향배가 대선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케네디 주니어는 1963년 총격 피살된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의 조카이자 1968년 대선 경선 도중에 총격의 목숨을 잃은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의 아들로 그간 환경 전문 변호사, 백신 예방 접종 반대 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지난해 4월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6개월 만에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트는 등 갈짓자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러시아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인질극을 벌여 교정 직원 4명이 사망했습니다. 특수부대까지 투입돼 겨우 사태가 진압됐는데 인질범들은 자신들이 IS 무장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러시아 남부 볼고그라드의 교도소에서 수감자 4명이 흉기를 휘두르며 교정 직원 8명과 다른 수감자 4명을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붙잡힌 인질들이 피투성이가 된 채 누워있는 모습 등을 촬영한 동영상도 공개하면서 인질범 중 1명은 자신이 무자헤딘이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 모스크바 콘서트장 테러를 벌인 IS 무장 세력을 지지한다면서 러시아가 무슬림을 억압하고 있다고 횡설수설하기도 했습니다. 긴급한 상황은 푸틴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되며 특수부대가 진압에 나섰고 인질범 4명은 특수부대 저격수들에 의해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인질범들이 휘두른 흉기에 교정 직원 4명이 목숨을 잃고 나머지 4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 Суроикинского района поступило 4 пострадавших работников УФСИН. 2 человека находятся в тяжелом состоянии, 2 человека в средней степени тяжести.
현지 매체는 인질범 4명이 타지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시민이며 3명은 마약 범죄로 나머지 1명은 살인죄로 수감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6월에도 남부 로스토프 교도소에서 IS와 연계된 유혈 반란이 발생해 특수부대가 투입돼 6명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수감자들의 반란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 보안이 엄격한 교도소에서 어떻게 흉기를 구하고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해 공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로이터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몰두한 사이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이 급증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토요일 아침 남부지방으로 이동하는 분들은 안개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순천과 고창은 300m 앞도 내다보기가 힘든데요. 차간 간격 넉넉히 두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열대야가 유독 기록적입니다. 서울은 오늘로 총 열대야 일수가 37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고요. 제주도도 연속 40일째 열대야가 발생하면서 역대 2위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6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까지 달의 인력이 강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25.3도, 대구가 25.8도로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부산도 3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과 모레는 남부를 중심으로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네, 잠시 후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